저희 어머니는 자식들이라면 꼼짝을 못하십니다. 모든 부모에게 내 자식들이라면 최고이겠지만 어머님은 유독 그러셨어요. 저희가 결혼할 때도 제게 남편을 높이 모시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희 남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저와 동갑인 손아래 시누이죠. 아가씨는 일을 하지 않고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레 남편에게 아가씨 직업에 대해 물어보니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전공시킨다고 중학생 때부터 레슨 받느라 돈도 엄청 많이 들었고 대학 다녀서도 그랬는데 막상 졸업하고 나서 오케스트라와 같은 곳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했지만 번번이 떨어졌고 자존심에 음악학원이나 개인 레슨하고 싶진 않다고 해서 집에서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결혼과 동시에 허니문 베이비로 아이를 가졌습니다. 무사히 10달을 채우고 출산을 했고 제가 출산한 다음 달에 아가씨가 결혼을 했습니다. 아가씨는 하루에도 수시로 제게 영상통화를 걸어 아이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는 낮에도 자주 낮잠을 잤는데 겨우 재워놓고 저도 좀 쉬거나 집안일을 하려면 전화를 해서 아이를 보여달라고 하고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궁금해하며 사진과 영상도 수시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힘들었어요. 아이 재울 때도 젖 먹일 때도 씻길 때도 수시로 전화를 했어요. 예뻐해주는 건 고마웠지만 저도 엄마가 처음이라 순간순간이 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시댁은 서울이고 저희 집은 경기도입니다. 그리 멀지도 않은데 시댁은 집안 행사 때면 저희 집으로 모이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핑계는 아이가 멀리 이동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꼭 한번 오시면 오전 10시쯤 오셔서 저녁까지 드시고 밤 10시쯤 가셨습니다. 저희 집 거실창은 앞에 막힘이 없이 트여 있는데 어머님은 거기에 앉아서 역시 시골이 좋아. 너희 집은 밖을 보고 있으면 마음도 편하고 별장이 따로 있니? 아들 집이 내 별장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되겠어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아가씨가 엄마 그럼 나도 이런 데 와서 살까? 나도 새언니처럼 이런 데서 살면 바로 애기가 생길까? 나도 언니처럼 허니문 베이비 생길 줄 알았더니 6개월이 지나도 안 생겨서 너무 속상해. 이 동네 이사와서 좋은 공기 마시면 나도 바로 아이 생기는 거 아닐까? 얘, 네가 이런 시골에서 왜 살아? 지금 살고 있는 동네가 얼마나 비싼데. 그냥 있어. 아이 생기겠지. 이제 6개월인데 뭘 그렇게 고민이야? 듣고 있는데 괜히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저희 집은 시골도 아니고 서울 바로 옆에 있고 신도시입니다. 부모님이 자식 결혼할 때 도와주시는 게 무조건 당연한 거라고 할 순 없지만 저희 결혼할 때 도와주지 않을 거라며 능력안에서 결혼하라고 하셔서 저도 친정의 도움 받지 않고 저희 둘이 모아놓은 돈으로만 결혼 준비를 했고 그렇게 마련한 집인데 그런 소리만 하시니 시댁을 만날 때마다 화가 났습니다. 그 모임은 남편이 생일 때문이었습니다. 독감이 유행할 때라 모이지 않기를 바랬는데 역시나 시댁 식구들은 그런 것 따위 신경 쓰지 않고 또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독감 때문에 나가지 말고 집에서 먹자. 시켜 먹을까? 집에서 먹으면 그래도 밥하고 밑반찬도 결국 다 제 일이었습니다. 아가씨는 저희 아이에게 딱 달라붙어서 이쁘다고 보고 있네요. 야, 손은 씻어야지. 세균 그런 거 없어. 극성이야 진짜. 난 나중에 아이 낳아도 오빠처럼 안 키워. 너는 동생한테 왜 그런 식으로 말하니? 애가 얼마나 알아서 잘하는데. 안 그래? 그동안 식사가 왔고 먹으려고 하니 아이가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부터 컨디션이 안 좋아 보였는데 어딘가 불편했나 봐요. 체온을 체크해보니 미열이 있어서 오빠, 애가 미열이 좀 있어. 병원에 다녀와 봐야 하지 않을까? 어머, 애가 아프니? 너 감기 없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너 면역력 약한데 이리 와. 엄마 옆에 앉아있어. 아기는 걱정하지 않고 딸만 걱정하는 시어머니. 기가 찼습니다. 아기는 열이 높지는 않아 집에 있는 해열제를 우선 먹였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은 아이는 계속 보챘고 결국 저는 밥 한 입도 못 먹었어요. 남편은 본인이 애를 보겠다고 하고 아이를 봤지만 어머니가 계속 남편을 불러대는 통에 그냥 제가 봤어요. 시댁과 친정은 저희 집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출장을 간 날 제가 몸살이 난 적이 있었어요. 너무 아파서 아이도 못 보고 죽겠더라고요. 아이가 우는데 안아주지도 못하겠어서 같이 울고 있었어요. 그때 친정엄마가 전화를 하셨고 말도 못하고 엉엉 울었어요. 휴대폰 화면에 뜬 엄마라는 글자만 봤는데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그 길로 저희 집에 와서 저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아빠 차를 타자마자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친정 동네에 도착해서 엄마는 저를 집 앞 병원에서 수액을 맞게 하셨고 그렇게 일주일을 친정에서 지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엄마가 아이 봐주시고 푹 쉬었더니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남편은 출장을 마치고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장모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 동안 출장을 가는 바람에 아내를 못 봤어요. 엄마는 괜찮다고 출장 다녀오느라 고생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화장실에서 잘못 넘어져 오른쪽 팔목에 금이 갔습니다. 당장 아이를 안아줄 수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녁에는 남편이 있어서 괜찮았지만 그 외의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친정엄마가 아파서 입원하셨던 때라 시어머니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나 친구들이랑 내일부터 바다 가려고 했는데 어떡하지? 어머니, 그러면 아가씨에게 부탁해도 될까요? 걔 몸도 약한데 애를 어떻게 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당장 낮에 아이를 케어할 수가 없어서 저희 엄마 괜찮아질 때까지만 부탁해볼까 했어요. 걔한테 말도 꺼내지 마. 알았지? 결국 제 친구를 통해 제 상황을 알게 된 친정엄마가 퇴원을 당겨서 하고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엄마의 마음은 다 같은지 결국 엄마는 오셨습니다. 딸 가진 엄마의 마음이겠지요. 저희 아가씨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 결혼 3년 만에 시험관 시술을 해서 쌍둥이를 가졌습니다. 아가씨의 임신 기간에는 어머니는 시댁 모임을 없애고 저희 집에 오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렵게 생긴 아이라 임신 기간 내내 누워있었고 어머님은 매일 아가씨 수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가씨가 쌍둥이를 출산하자 아버님까지 합세해 쌍둥이를 돌보았습니다. 하루는 저희 아이가 쌍둥이 애기들이 보고 싶다고 해서 아가씨께 영상전화를 걸어도 되냐고 문자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가씨는 제게 언니 애들 자요. 애기 있는 집에 전화나 영상전화는 실례인 거 모르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걸지 않고 문자로 물어본 건데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한다고 우리 아기 어릴 때 무작정 전화 걸던 사람이 적반하장으로 말하니 기분이 나빴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예방접종을 한 번 가도 아버님이 첫째, 어머님이 둘째를 안고 귀저귀 가방은 아버님이 메신다고 합니다. 아가씨는 힘들어서 애기도 못 안고 가방도 못 든다고 해요. 애기 목욕시킬 때에도 어머님이 씻겨서 내보내면 아버님이 물기를 닦아서 로션 발라주고 아가씨는 옷만 입힌다고 해요. 그렇게 3일 1조로 육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부럽기도 했지만 딸이라면 절절매는 시부모님께 서운하기도 했어요. 매번은 아니어도 제가 손목 다쳤을 때 조금만 아이를 봐주셨어도 이렇게 서운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아버님 생신이 되었습니다. 아버님의 칠순이라 좋은 곳을 예약할까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쌍둥이가 어려서 어디 밖에서 먹니? 그냥 집에서 먹자.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 댁으로 몇 시까지 가면 돼요? 우리 집으로 왜 와? 너네 집으로 가야지. 네, 저희 집이요? 애기 데리고 있어서 이동하기 어렵지 않아요? 저희 아이 어릴 때 그래서 저희 집으로 다 모이고 했잖아요. 애들 데리고 음식 준비 못해. 시켜 먹어도 되니까 너희 집에서 먹자. 나 쌍둥이들 태어나고 가까운데 콧바람도 못 쐬고 살았어. 아무튼 토요일 10시까지 갈게. 토요일이 되자 시댁 식구들이 왔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고 아버님 좋아하는 해물과 회를 시키고 밑반찬들을 차렸습니다. 어머님은 오시자마자 저희 집 거실 창으로 가시더니 우리 아들 집은 거실 창만 봐도 속이 뻥 뚫리네. 내가 10개월 만에 밖을 나온 것 같아. 맨날 쌍둥이 집에만 왔다 갔다 하고 가끔 쌍둥이들 병원만 다니고 여기 오니까 너무 좋다야. 아버님 생신 식사를 하고 후식도 먹자 쌍둥이들이 졸려서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애들이 오니 차에 태워서 재울 겸 이제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뭘 가? 여기서 재우면 되지. 아기띠 가져왔어. 라고 하시며 칭얼대는 아이들을 재웁니다. 분위기가 낯설어서인지 조카들은 쉽게 잠이 들지 못했고 그렇게 한참을 울다 잠이 들어 제 아이의 방에서 재웠습니다. 아가씨와 어머님은 바로 자유라는 듯 거실에 누워서 진짜 오빠 집은 별장 같다. 엄마 요양 온 것 같아서 너무 좋아. 그렇지? 나도 오늘 오빠네 온다고 해서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 라고 하십니다. 사실 아가씨 남편은 아가씨 임신 기간 중에 회사에서 해외 발령을 받아 계속 해외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저라면 반대했을 텐데 가서 돈 많이 벌어오라며 아가씨는 남편의 해외 발령을 떠밀었고 그로 인해 모든 육아를 친정, 그러니까 저희 시댁과 함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맞벌이를 하는지라 낮잠도 자고 싶고 쉬고 싶은데 갈 생각이 없는 시댁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가씨가 엄마, 우리 저번에 와서 먹었던 숯불고기 맛있지 않았어? 저녁 때 그거 먹자. 오빠 어때? 그거 정말 맛있었어. 저녁도 먹고 가게? 왜? 가라고? 나랑 엄마랑 얼마 만에 나왔는데 일찍 갈 수 없어. 오빠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래, 저녁까지만 먹고 가면 되지 뭘 가라고 눈치를 주니? 그렇게 숯불고기를 시켰고 저녁까지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갈 생각은 안 하시고 노을 지는 걸 보며 또 감탄을 하십니다. 저희 집 앞이 예쁜 뷰도 아니고 창이 높아서 앞에 가리는 건물이 없을 뿐인데 그러시네요. 저녁 밥까지 먹고서 늦게서야 시댁 식구들이 돌아갔습니다. 정말 진이 다 빠졌어요. 시댁집 뒤치다거리 하느라 다음날 몸도 누웠어요. 남편은 제게 미안해서 종일 마사지도 해주고 집안일도 하고 아이도 봤습니다. 얼마 전 저희가 이사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저희 집이 나가기 전에 이사갈 집을 먼저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계약금을 마련하려니 당장 부족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부모님께 어느 정도만 융통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오래 쓸 돈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돈을 써서 없다고 하십니다. 저희 친정도 아빠 사업 때문에 돈을 묶어두었을 때라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서 계약금을 처리했습니다. 시댁도 친정도 없어서 못 도와주신 거니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그로부터 열흘 뒤 아가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여윳돈 있어요? 돈 있으면 2~3천만 원만 우리 남편 회사 주식 사주세요. 이거 곧 상장할 거라서 사두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아가씨, 지금 저희가 돈이 없어요. 알고 계신 것처럼 이사 계획하고 있어서 얼마 전에 계약금 걸고 해서 돈이 묶여 있어요. 아깝다. 정말 아쉽다. 아니면 언니 친정이나 도움 받아보세요. 너무나 아까워서요. 저희 엄마가 이번에 4천만 원을 사셨어요. 어머님이요? 4천만 원이요? 돈 없다고 하셨는데. 엄마가요? 아니에요. 엄마가 3천만 원 남겨두고 4천만 원만 투자하신걸요? 아, 그렇구나. 알겠어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서운하더군요. 저희가 분명히 오래 쓴다고도 안 했는데 한 푼도 없다고 하시더니 같은 자식인데 딸한테만 껌뻑 주는 신유까지 한 어머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전화하셔서 너네 동네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서울이랑 다르게 여유 있고 참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너 이사 가는 단지로 나도 이사 갈까 싶어. 여기 집 전세 주면 그 동네는 충분히 사겠더라. 이 동네로 이사하신다고요? 그래, 모여 살면 좋지 않니? 어머님이 이사 오시면 아가씨가 힘들어하지 않겠어요? 걔네도 같이 가야지. 어떻게 우리만 가니? 우리가 도와줘야 돼. 순간 머릿속으로 쌍둥이를 보고 있는 제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어머님 이쪽 동네로 이사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멀리 살아도 불편한 거 사실인데 이사 오면 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아가씨 애들 같이 봐줄 생각도 없고요. 일상을 같이 공유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니 어쩜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니? 네가 애를 더 먼저 키워봤으니 딸아이보다 더 잘할 거 아니야. 같이 도와주면 좀 좋니? 마음 좀 넓게 써라. 어머니 저희 결혼할 때 10원 한 푼 보태주지 않으셨잖아요. 이만큼 키워줬으니 저희 힘으로 결혼하라고 해서 그래서 이 동네에서 자리 잡은 건데 은근 돌려서 저희 집은 시골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아가씨랑 수근거리고 아가씨 결혼할 때 어머님이 2억 보태주셨던 얘기 들었어요. 제가 속이 좁은지는 몰라도 그게 그렇게 서운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해서 이날 이때까지 맞벌이 하는데 아이가 아파도 한 번도 안 봐주셨잖아요. 저도 친정에도 알아보고 안 돼서 어머니께 말씀드린 건데 단 한 번도 도움 주지 않았잖아요. 그것도 사실 너무 서운했어요. 너는 별게 다 서운하다. 집 사는 돈 보태주는 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내가 봐줄 상황이 안 돼서 안 봐준 거지. 그걸로 일해야겠니? 이사를 오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어머님이랑 아가씨 온다고 하면 저희 계약금 손해보고서라도 다른 곳으로 이사할 거예요. 어머님은 황당하다면서 전화를 끊으셨고 저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자신의 부모님이라 말은 못했지만 결혼 준비부터 너무 서운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제게 늘 미안했다며 시댁이 가깝게 이사 오는 걸 막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주 주말 남편이 혼자 시댁으로 갔고 남편이 이사 오지 말라고 왜 이사를 오려고 하냐고 하니 솔직히 쌍둥이 케어가 점점 힘들어서 저희 근처에 살면서 제 도움을 받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이 키울 땐 그 어떤 도움도 주지 않으셨던 분들이 어쩜 제게 그런 걸 기대하고 가까이 오려는 걸까요? 시골 흙냄새 난다고 비웃듯 말씀하시던 분들이 이곳으로 이사 온다고 할 때 그 속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이사 오는 순간 우리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고 안 보고 산다고 하고 왔고 남편이 통보를 하고 집으로 출발하자 어머님은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안 받았어요. 무슨 좋은 소리를 들을 거라고 제가 그 전화를 받을까요? 그러자 어머님과 아가씨는 제게 문자 테러를 했습니다. 인정말이 없는 것, 가족애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구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함께 도우면서 살면 될걸. 넌 너무 이기적이다. 아이 하나 키우면서 뭐가 힘들다고. 등등 그 어떤 문자에도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전화 문자가 오길래 어머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을 시작하자마자 제가 어머니 제가 저번에 들었던 이야기 또 똑같이 해야겠어요? 계속 이러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랑 오빠가 너무했나요? 저는 어머님이 너무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어머니께 바라는 거 없어요. 그러니 저희에게도 바라지 마세요. 정말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 오빠랑도 못 살아요. 어쩜 아들 며느리 얘기는 귓등으로도 안 들으세요? 어머님은 수화기 너머로 연신 어휴 예 알겠다 라고 하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 뒤로 어머님은 그 어떤 연락도 하지 않으셨고 저희 집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은 자신은 괜찮다고 그동안 고생하게 해서 미안하다며 저를 꼭 안아주면서 우리 세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보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5년차 직장 다니는 여자입니다. 저는 지금 남편에게 복수하는 중입니다.
남편과 저는 28살에 결혼을 했고요. 남편 놈이 시댁에서 지원 빵빵하게 해준다고 집 해올 수 있다면서 결혼을 빨리 하자고 성화를 부렸습니다. 자기 일하는 지역으로 신혼집 차리자며 저보고는 일하지 말고 편하게 전업주부 하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제 경력을 더 유지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직장을 어떻게 다니냐며 자기 직장이 더 탄탄하니 한 명은 희생해야 되지 않겠냐며 하도 성화여서 전업주부가 됐습니다. 결혼하고 2년 동안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었습니다. 시댁은 생일 명절이 아닌 날에도 저에게 와서 상을 차리라는 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아무것도 없는 평일날 당신 친구를 초대했으니 한 상 차리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셨죠. 처음에는 거절할 방법도 모르겠고 울며 겨자 먹기로 몇 번 가서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또 남편은 주말에도 집안일은 먼지 한 털만큼도 안 도와줬습니다. 집에 오면 늘 피곤하다고 한숨부터 쉬고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면 집에서 좀 쉬려고 하면 시킨다면서 듣기 싫다고 말하기 일쑤였죠. 그러면서 따라오는 말은 너는 전업주부니까 였습니다. 시댁 상차림으로 힘들다고 해도 남편한테 쓰레기만 비워주면 안 되냐, 빨래통에 빨래만 넣어주면 안 되냐, 분리수거라도 잘하라고 할 때마다 매번 돌아오는 말은 너는 전업주부니까 이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싸우게 되면 여기는 내 집이니까 나가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그 말에 말문이 막혔다가 집 근처 놀이터 가서 있다 오기도 하고 정말 꼴보기 싫은데 막상 갈 곳이 없어서 서럽기도 했죠. 나중에는 점점 싸우고 욕도 하고 손도 올라가고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남편이라는 작자에게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정말 살고 싶지 않아서 울고불고 했죠. 처음에는 이 사람이 그렇게 나만 좋아해주던 그 남자가 맞나 싶더니 나중에는 무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작정을 했는지 여자 문제가 생기고 정말 백수가 아닌 직업이 있다는 것 빼고는 막장 남편 짓은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눈물바람하며 사니 친정에서는 부모님 은퇴 후 연금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집을 팔고 저희 사는 지역에 집을 얻어 이사 오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냥 오셨다고 하셨는데 알고 보니 딸아이 걱정에 이사까지 하신 거였습니다. 엄마 눈에도 제 결혼 생활이 행복해 보이지 않으셨던 거였죠. 결혼 1년 반 이후에는 그냥 도망을 칠까 이혼을 할까 너무 힘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니 너무 억울했습니다. 내 인생은 다 망가졌는데 남편 놈은 그냥 나한테 돈 조금 주면 끝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어느새 제 경력은 무용지물이 되고 할 줄 아는 거 없이 바보가 된 것 같은 제 처지가 너무 서러웠습니다. 저는 우선 그 전업주부 어쩌고 하는 소리에서 벗어나려고 일을 구했습니다. 우연히 대학 때 같은 동아리 하던 과언니가 제가 전에 다니던 비슷한 업종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몇 년 만에 보는 건데 얼굴에 철판 깔고 나 좀 도와달라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물불 안 가리고 하겠다고 하니까 언니가 챙겨주고 자리 있는지 보겠다고 해줬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거의 시간제 비슷하게 취직했어요. 월급은 전에 벌던 거에 비하면 쥐꼬리였지만 전업주부 소리 안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서 엄청 열심히 했고 언니한테 너무 고마워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에 한 분이 그만두셔서 그대로 그 위로 직급이 하나씩 땡겨지고 자리가 나서 정식으로 취업을 했고요. 마음을 먹으니 하늘이 도와주나 보다 싶었죠. 그 과정에서도 남편 놈은 난리를 치더군요. 쥐꼬리 벌어오는 게 무슨 돈 버는 거냐, 집에 있으니 심심해서 나가냐 이러면서 일하는 거 무시하고 제가 조금이라도 세게 나오면 지금 돈 그거 번다고 유세 떠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미친놈이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그만 안 두면 죽여버리겠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남편이랑 싸워도 제가 죄책감이 들었고 바람을 피우면 여자로서 비참하고 너무 자존감이 바닥이라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은데 저놈이 죽여버리겠다고 밑바닥을 보이니까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놈이 위협을 한다시고 정말 주방에 흉기를 들었습니다. 저 일한 지 한 달 반쯤 되던 때요. 이러다 죽겠구나 하면서도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고 배짱을 부렸습니다. 몸 앞으로 흉기를 내밀고 있는 남편한테 가서 영화 같은 데서 본 것처럼 흉기를 잡았습니다. 사실 영화처럼은 당연히 안 되고 몸이 뻣뻣하게 굳고 너무 아프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근데 그놈이 제가 흉기를 쥐니까 결국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때 그놈이 자기보다 또라이는 안 건드리는 것이 쫄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울음도 아니고 웃음이 나서 그 밤중에 미친 듯이 낄낄거리면서 웃었습니다. 뭐 무서운 사람이라고 이놈 만나서 계속 울고 불면서 지냈는지 허무했습니다. 허무하면서도 떨어진 흉기를 들고 손에서는 피가 뚝뚝 흐르는데 제가 혼스러운 소파에 주저앉아서 흉기로 북북 쑤시면서 계속 미친 여자처럼 울면서 웃었습니다. 남편은 주춤거리다가 집 나가고요. 그 이후로 남편은 다시 집에 기어 들어오기는 했는데 제 눈치를 슬슬 보더군요. 저는 이제 제가 하기 싫은 거나 미치는 거 절대로 안 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어서 남편 밥, 빨래, 청소 일절 안 하고 제 것만 했습니다. 맞벌이니까요. 생활비도 반반했고요. 남편에게도 냉랭하게 대하고 아예 무시했습니다.
저희 직구할 때 아이 생기면 주려고 한 방을 안 입는 계절 옷들을 모아놓고 잡등산이 모아놓는 방으로 쓰고 있었는데 거기서 남편 짐, 남편 옷 밖에다 내놓고 제 방을 만들었습니다. 월급도 받으니 조금씩 모아서 자취방 꾸미는 기분 내면서 가구도 드리고요. 책상이 생기니 그렇게 좋더라고요. 자료도 찾고 노트북으로 영화도 보면서 제 공간이 생긴 거지요. 그렇게 반년이 넘어가니까 남편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면서 저한테 물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저 분 풀리는 거 봐서 결정하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년 넘게 지내면서 지금까지 그놈이 잘하겠다고 하거나 이혼하자고 빌어도 저는 절대 안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요. 그놈이 소송 걸어도 제가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집안일은 자기가 안 하는 거고요. 제 방에 있는 게 이혼 사유는 안 될 테고 그놈이 바람 피우면서 업소 다니면서 멍청한 짓을 자주 해서 핸드폰을 숨기는데 PC 카톡 그 생각을 못하고 블랙박스를 숨기면서 업소, 모텔, 카드로 결제하는 허술한 놈이에요. 그런 증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터뜨릴 중요한 단서가 될지 모르니 아예 폴더를 하나 따로 만들어서 다 캡처를 했습니다. 아마 이곳을 매일같이 드나들어서 이런 스킬도 생겼나 봐요. 저는 이제 남편에게 화내지 않습니다. 그냥 제 생활을 즐기면서 마음껏 회사에서 일하고 동료들이랑 회식하고 놀러다니고 일찍 오는 날은 혼자 맛있는 거 해먹고 헬스나 조깅도 꾸준히 하고요. 예전에는 남편 기다리며 언제 오나 우리도 외식 좀 하자 오매불만 기다리는 여자였죠. 회사에서 저는 아무런 문제없는 밝고 싹싹한 사람입니다. 원래 잘해주고 싶은 사람한테는 한없이 잘하거든요. 그렇게 회사에서도 친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 너무 즐겁고 오히려 회사가 저 스트레스를 풉니다. 남편 놈은 사람을 잘못 건드린 거죠. 한 번도 독하다 소리 못 들어본 저를 이구형 미친 여자로 만들었으니까요. 남편은 물론 저 혼자 잘 사는 걸 그냥 두고 보고 있지는 않죠. 근데 그 찌질한 놈이 제일 먼저 한 게 시댁에 이르는 거였어요. 시부모님 오면 제가 깨갱할 줄 알고요. 저 시부모님 오셨을 때 얼굴 한번 안 찡그리고 대신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이 무슨 짓을 해도 참았다부터 각방으로 뭐라 하시길래 칼 빼든 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웃는 얼굴 일부러 유지하고 시부 뒷목 잡는 것까지 보고는 엘리베이터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남편이 안 무서우니까 이제 시부모도 그냥 이빨 빠진 호랑이로 보이네요. 자기 아들이 살인미수에 그쳤는데 어떤 부모가 충격을 안 받겠나요? 그 이후로도 저 혼자 밥 먹으면 그렇게 부수고 난리를 쳤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눈길 한번 안 줬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방문 잠그고 음악 듣거나 아니면 짐 싸서 친정에 갔어요. 전에 부순다고 한번 난리를 치는 통에 문짝도 바꾸고 자물쇠도 튼튼하게 바꿨거든요. 부수고 떨구고 쓰레기장 만들면 남편만 손해이니까요. 친정에서는 제가 이런 줄 모릅니다. 부모님은 저를 잘 키워주신 분들이고 마음 약한 분들이라 이런 심력 끼쳐드리기 싫어요. 부모님 잘못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친정 갈 때 싸웠냐고 물어보면 진실과 거짓을 조금씩 섞어서 싸운 건 맞는데 잘 화해하려면 우리 시간이 필요해서 잠시 왔다. 여기서 쉬면서 잘 화해하려면 어떻게 할지 고민해볼게. 이런 식으로 서로 슬기롭게 싸우는 척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옛날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믿어주고 있습니다. 글이 길어져서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복수하는 와중에 여러 번 이혼 소리가 나왔지만 딱 한 번 진짜 웃긴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놈이 어디서 여자를 또 만들어 왔는데 이번엔 숨기지도 않고 나 이 여자 진짜 좋아한다면서 울고 짜면서 이혼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물론 빈말이겠지만 집이든 뭐든 주겠다고 말하더군요. 정말 정이 다 떨어져서 그런지 상처받기보다는 이런 놈을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는 게 웃기고 신기하더라고요. 그것도 10살이나 어린 여자였다고 해요. 사실 재산 다 받고 결혼 접을까 생각도 해봤는데 제가 괴롭게 산 만큼 남편놈이 매일 피 마르고 멘탈 깨지는 거 구경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던지 이혼 이야기할 때마다 웃으면서 누구 좋으라고 해주냐고 제가 대답을 하는데 그때마다 쟤를 죽일 수도 없고 하면서 부들부들 하는 꼴이 얼마나 시원한지. 결국 이혼 안 했습니다. 매일같이 술 먹고 와서 하루는 화내고 하루는 애걸복걸하고 그랬죠. 아마 저놈 제명에 못 살겠죠. 집에 와서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제가 사람 취급을 안 하니 집에 와도 엄청 불편하겠죠. 뭐 이혼 소송을 건다거나 저를 진짜 죽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 하나 지킬 만큼은 충분히 강해졌고 앞으로도 이런 생활을 만끽하며 살 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후기입니다. 1년 만에 들어오네요. 그 글 쓴 뒤에 딱히 더 쓸 말이 없어서 적지 않았는데 1년 사이에 변화가 생겨서요. 후기 기다리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못 써서 죄송합니다. 사실 그때 많은 분들이 복수는 통쾌하지만 인생이 아깝다고 해주시고 복수는 정도껏 하라며 받을 것 최대한 받을 수 있을 때 합의해주라고 하셨었죠. 그 당시는 정말 이혼 생각이 없었습니다. 복수하면서 그 인간 안절부절하는 거 보고 결혼 생활을 망치면서 통쾌함을 유지하고 싶었으니까요. 남편은 그때 정말 죽고 못 산다던 그 여자랑 헤어진 줄 알았는데 그 뒤에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했었나봐요. 아마 제가 이혼을 안 해주니 둘 사이가 더 위태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계속 복수 상태를 유지했었고요. 나중에 시어머니까지 와서 그럴 거면 이혼하지 그러냐는 소리도 들어봤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회사에서 한 세미나에 참여하게 되면서 2박 3일 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거래처에서 한 남자를 알게 되었는데 2박 3일 동안 붙어서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버스도 같이 타고 다니다 보니 그 사람의 매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끝 무렵에는 연락처도 서로 주고받고 헤어졌죠. 저에게는 너무나 오랜만에 드는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던 그건 제 감정이고 그분도 유부남이신 것 같고 저 역시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하기에 떳떳한 상황이 아니어서 별다른 호감 표시를 하지는 않았어요. 세미나 마지막 날 술자리를 하면서 많이 친해지기도 하고 또 보자는 농담을 하기도 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차마 먼저 연락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흐지부지 됐지요. 그러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저도 누군가와 사랑을 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 계속 결혼을 유지한다면 저는 정말 평생 누구와도 사랑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그제서야 들더라고요. 나도 사랑을 하고 싶은 여자였구나라는 생각에 설레이면서도 서글픈 마음이었죠. 그렇게 한 차례 생각의 전환을 할 무렵 남편이 또 저에게 애걸복걸 하더라고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 아파트면 다 줄 테니 헤어져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본인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동안의 본인의 행실 때문에 소송을 해도 의미가 없고 너무 오래 걸리니 자기가 사랑한다는 그 여자를 한없이 기다리게 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든 저를 설득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러면 아파트 집 다 주고 위자료 2억 달라고 했습니다. 그 인간 돈은 많지만 저한테 절대로 줄 일 없다고 생각은 했는데 웬일인지 정말 마음이 급한지 다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일사천리로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고 결국 헤어졌습니다.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바로 그 여자랑 식장 알아보러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놈에 대한 어떤 감정도 없지만 저러는 거 보니 제 젊은 시절이 아깝기도 하고 허무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네요. 처음에는 그렇게 복수심에 불타 저 인간이 망가지기만 하염없이 바랬지만 이제는 관심도 없고 눈앞에서 사라지니 마음이 편합니다. 저는 지금 새로운 큰 아파트로 이사하고 친정 엄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한 번에 그런 감정이 들었으니 아예 희망이 없는 건 아니겠죠. 언젠가는 올 사랑을 대비해서 저는 더 멋진 여자가 되어 있으려고요.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중반 초등학생 2아이를 둔 전업주부입니다. 결혼 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너무 힘들고 지쳐서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사실 승진서열에서 2번이나 밀리다 보니 회사 다닐 마음이 없어진 거였죠. 다른 슈퍼우먼처럼 직장일도 육아도 완벽히 해내려고 맘먹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맨날 퇴사할 핑곗거리만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과감히 그만뒀습니다. 마땅히 다른 이직할 곳을 정해놓은 것도 아니었고 한번 회사를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들자마자 아침마다 출근이 괴롭고 힘들어서 그동안 차르륵 달려온 나를 위한 포상과 내 인생에 휴지기를 두자는 의미에서 퇴사했습니다.
퇴사 후 처음 한 달 동안은 정말 꿀맛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똥 묻은 개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애 들게 하고 싶은 거 확인하고 아침거리 챙겨주고 머리도 제대로 못 말리고 헐레벌떡 주차장에 뛰어나가면서 오늘은 제발 길이 막히지 않기를 바로 파란불이기를 바라면서 마음 졸이기 등 지각하지 않으려고 회사에 도착하고서도 달려서 출근 체크하기, 화장하기 등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여유롭고 좋았습니다. 늘어져서 아침 TV도 시청하면서 즐기는 나 혼자만의 시간이 정말 좋았었죠. 그렇게 1년을 지내다 보니 세상 펑퍼짐한 아줌마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처음엔 잘 깨닫지 못했어요. 직장 생활할 때 늘 사람들 속에 치여진 것 같아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외출을 잘 하지 않았고 집에만 콕 있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벌써 14kg나 체중이 증가했는데 멍청한 저만 몰랐더라고요. 제가 펑퍼짐한 아줌마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퇴사한 지 3달 정도 됐을 때 시아버지 추도일이었어요. 퇴사 후로 처음 본 형님이 눈이 동그래져서 얼굴이 엄청 좋아 보이네, 건강해 보여서 좋아 보인다 하길래 말 그대로 얼굴에 혈색이 있어 보여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뒤따라오는 남편을 볼 때는 정색을 하면서 왜 이렇게 살이 빠졌냐고 저를 보면서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이건 뭐지? 왜 남편 살이 빠졌는데 나를 위아래로 이렇게 기분 나쁘게 훑어보는 거지? 라고 생각했어요. 완전 우리 형님 기분 나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왜요 형님? 그랬더니 우리 형님이 하는 말이 아니 동서는 집에 있으면서 내 동생 밥 안 차려주나? 왜 이렇게 말랐어? 하는 거였어요. 아침 시어머니도 밖으로 나오시는데 형님 하는 말을 들으시면서 시어머니도 남편 보고 살이 너무 많이 빠졌다고 하시면서 저를 아래 위로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형님 말씀도 참 제가 설마 하니 남편 밥을 안 차려주겠어요. 주영 아빠는 워낙 살이 안 찌는 체질이잖아요. 남이 들으면 마누라가 밥 안 먹여서 살이 빠진 줄 알겠네요.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님은 남편 얼굴을 빤히 쳐다보시면서 네 색시는 이렇게 달덩이 같은데 너는 이게 뭐냐? 삐쩍 말라갖고 하시는 겁니다. 시어머니 말씀에 속으로 빈정이 상했지만 아무 말 않고 있었는데 다음은 손아래 시누이가 밖으로 나오더니 기름을 붓네요. 올케 언니는 무엇을 먹고 그렇게 건강해졌어? 완전 보기 좋네. 회사 안 다닌다니까 편해서 그런가 봐. 그런데 오빠는 왜 이렇게 말랐어? 오늘 온 김에 몸보신 좀 해야지. 혼자 돈 벌어서 처자식 먹여 살리려면 그 몸으로 되겠어? 하면서 형님, 시어머니, 손아래 시누이가 계속해서 남편 너무 말랐다고 하며 혀까지 차면서 속상해하는데 가만 보니 저 드러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거기에 시어머니가 덧붙이신 말씀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남들은 장가가면 살이 쪄서 다이어트 하네 어쩌네 한다는데 주영의 비는 갈수록 살이 빠지니 왜 그런 거니 주영 엄마야? 근데 친정엄마는 사위 보약 해먹이자고 하지 않으시더니?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웬 보약이요? 라고 했더니 아니 남들은 사위 고생한다고 원래 논이다 보약이다 뭐 다 해먹인다는데 뭐 해먹여야 된다고 안 하시니? 이젠 혼자 벌어서 처자식 먹여 살리는데 등골 빠지게 생겼다 라며 남편을 보면서 안쓰럽다고 계속 잔소리하셨습니다. 거기다가 손아래 시누이가 손이 시누이한테 언니 새언니 혼자만 살이 찌면 언니 시어머니가 새언니만 살쪘다고 뭐라고 안 하겠어? 했습니다. 완전 열받더라고요.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분명한데 남편은 눈치도 없이 요새 입맛도 없고 기운도 없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넋두리를 하고 자빠졌네요. 아니 남편이 살 빠지는 게 여자 책임입니까? 남편이 입맛 없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요즘 못해서 먹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냥 밥 먹인다고 했어요. 애들도 잘 먹고 주영 아빠도 해준 밥 잘 먹는데 살이 안 찌는 것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뒷목 잡고 넘어지겠더라고요. 네가 좋아하는 거 말고 주영이 아비가 좋아하는 걸 해줘야지. 맨날 네가 먹고 싶은 것만 하니까 우리 아들 토실토실했는데 우리 아들만 삐쩍 말랐잖아. 속상해 죽겠네.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손아래 시누이가 저보고 도대체 몸무게가 몇 킬로나 되냐고 하면서 회사 그만두니까 엄청 편한가 보다. 건강해서 보기 좋네 라고 또다시 빈정거리듯이 말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언니인 형님한테는 언니는 살 좀 빼. 여자가 살찌면 욕을 더 먹어도 싸요.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분명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가씨,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내가 살이 찌고 집에서 놀고 앉아 있어서 불만인 건가?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네. 내가 주영 아빠 밥을 굶겼어? 아니면 주영 아빠가 손발이 없어요? 밥을 떠먹여주게? 라고 했더니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는 어머니, 제가 주영이 아빠보다 밥 잘 처먹고 일 안 하고 놀아서 정말 죄송하네요. 제가 어머니한테 욕 얻어먹지 않으려고 수영장, 헬스, 요가에 하루 종일 열심히 운동해서 꼭 살 빼가지고 어머니 다시 찾아뵐게요. 하고 남편한테 애들 잘 챙기라고 하고 휑하니 그대로 나와버렸습니다.
추도식이고 뭐고 완전 열불나서 잠깐이라도 한 공간에 있을 수 없어서 나와버렸습니다. 남편이 따라 나와서 아버지 추도식인데 뭐 어쨌다고 예민하게 구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더 성질이 나서 그랬습니다. 왜 네가 살 빠진 걸 네 탓 안 하고 내 탓을 하냐? 사실 네가 살 빠진 게 아니라 내가 살찐 게 꼴 보기 싫어서 투덜댄 거 아니야? 내가 회사 다니고 날씬할 때는 아무 말 없다가 살찌고 볼품 없어지니까 온 식구가 난리냐? 했어요. 그 뒤로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살 빼서 찾아뵈러 온다고 큰소리 쳤으니 저는 그때부터 다이어트를 바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몸무게를 쟀더니 13kg가 증가한 겁니다. 이 정도로 체중이 많이 증가한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니 시집 식구들이 회사 그만둔 것도 얄미운데 돼지 같은 몰골로 나타났으니 완전 우습게 본 거라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엄청 자존심 상해서 굳은 결심하고 다이어트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수영장 등록하고 요가하고 줌바 댄스도 갔습니다. 애들이 없는 시간들 최대한 활용해서 집에 있는 시간 줄여가며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예전의 몸매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딱 1년 만에 13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고시학원도 등록했습니다. 남편한테 일찍 퇴근해서 오라고 닥달하고 저녁 강의를 들으러 갔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니 몸무게도 원래대로 돌아왔고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따게 되어서 바로 부동산 실무교육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시아버지 추도식도 치르지 않고 성질 내고 나가버린 후 시집 식구들이 따로 연락해오지 않았어요. 살을 빼서 찾아뵙겠다고 큰소리치고 나간 터라 1년에 한 번도 시어머니께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괘씸죄 걸려서 화내실 만도 한데 시어머님이 참고 기다려주시더라고요. 남편도 제가 그 뒤로부터 완전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공인중개사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걸 보고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덕분에 알차게 2년을 잘 보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도 펑퍼짐한 아줌마로 남아있을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저는 지금 예전에 가벼워진 몸으로 자격증을 하나 들고 있으니 무척 뿌듯합니다. 남편도 저를 따라서 헬스장 등록해서 운동을 하는데 시어머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이 찌진 않았지만 근육이 많이 생겨서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애들 데리고 인사드리러 가자고 했습니다. 1년 동안이나 찾아뵙지 않았으니 시어머니 폭발하시기 전에 얼른 가서 머리 조아리자고 했어요. 남편을 시켜서 형님과 손아래 시누이도 불렀습니다. 시어머니 댁에서 고기 구워 먹자고 고기도 시어머니 좋아하시는 통삼겹으로 준비해봤어요. 형님과 손아래 시누이는 세상에 별일을 다 보겠네. 해가 서쪽에서 떴나? 2년 동안 남보듯 하면서 오지도 않던 애가 뭔 일이라니? 하면서 놀라곤 했다네요. 2년 만에 뵙는 시어머니께 그동안 불효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첫마디로 머리 조아리고 인사드렸더니 활짝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덕분에 운동 열심히 하고 마음 고쳐먹고 그래서 다시 날씬해졌다고 빙그레를 돌면서 자랑했더니 시어머니께서 진심으로 기뻐하시며 손뼉까지 치시며 너 엄청 이뻐졌다고 칭찬하셨어요. 하지만 주영이 아빠 살찌는 건 실패했어도 근육 찌우는 데는 성공했다고. 불효 며느리지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교 섞어 말씀드렸더니 살보단 근육이지 하시면서 잘했다며 용서해 주신다고 너무도 쉽게 말씀하셔서 정말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딴 것도 자랑했더니 그 어려운 것을 땄냐고 하시며 칭찬하셨습니다. 뒤늦게 온 형님도 날씬하고 더 예뻐진 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져서 엄청 부러워했어요. 그 어렵다던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합격했으니 축하 파티 하자고 하셔서 그 옛날 일은 눈 녹듯이 녹아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가씨도 머쓱해 하면서 올케 언니 미안했다며 다시는 버르장머리 없이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먼저 말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했어요. 뭐 덕분에 살도 잘 빼고 자극도 받고 했으니 서로 용서하자고 하면서 함께 웃었습니다. 저도 착한 올케나 며느리는 못 되니 앞으로도 서로 잘하고 살자고 하면서 고기쌈 싸서 남편 입에 넣어주면서 계속 싸줬더니 시어머니랑 형님이랑 아가씨가 나서서 서로 저에게 고기쌈 싸주면서 올케도 먹으라고 난리네요. 저는 그냥 못 이긴 척 받아먹고 어떻게든 지영이 아빠 살찌우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더니 이고동성으로 괜찮다고들 하시네요.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마음을 열어놓고 다가가니 정말 가족같이 편해졌습니다. 올케 형님도 저처럼 운동 많이 해서 날씬해지고 이뻐지고 건강해지겠다고 당장 수영장 등록한다고 하시네요. 형님께 화이팅 하자고 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님도 아들 사랑 자식 사랑이 과하신 우리네 어머니일 뿐이었어요. 어머님, 이젠 제가 어머니께 많이 해드리도록 노력할게요. 어머니, 우리 이제 맛있는 거 많이 해서 잘 만들어 먹기도 해요.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